안녕하세요. 저는 시내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40대 여자입니다. 살다 보면 유난히 춥고 시린 겨울이 찾아올 때가 있죠. 몸이 추운 건 옷을 껴입으면 된다지만 마음이 추운 건 도무지 방법이 없더라고요. 저에게도 그런 혹독한 겨울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사람은 뜻밖에도 저희 시어머니였습니다. 남들은 고부 갈등이다 뭐다 하며 시댁 식구들 때문에 속을 끓인다는데 저는 어머님 만난 걸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으로 꼽습니다. 가진 것 없는 저를 딸처럼 품어주시고, 정작 당신은 온몸으로 비바람을 막아내신 어머님을 떠올리면 지금도 코끝이 찡해집니다. 오늘은 평생을 다 바쳐도 그 사랑을 갚을 길이 없는 저희 시어머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가방 하나 들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시골에 있는 집에 보탬이 되어야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 대학은 꿈도 못 꾸고 실업계 고등학교를 갔다가 곧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다행히 상경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중소기업의 격리로 취직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서울살이라는 게 참 녹록지 않더군요. 쥐꼬리만 한 월급에서 월세 빼고 시골에 돈 몇 푼 보내면 통장은 금세 잔고를 드러냈습니다. 보일러 기름값이 아까워서 냉골 같은 방에서 전기장판 하나로 버티고 여름에는 손부채질로 더위를 이겨냈죠. 그 시절 제 유일한 낙이 뭐였는지 아세요? 퇴근하고 회사 근처에 있는 허름한 백반집에서 저녁을 먹는 거였어요. 빛바랜 작은 간판이 달린 오래된 맛집이었죠. 드르륵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구수한 청국장 냄새와 매콤한 제육볶음 냄새가 훅 끼쳐왔어요. 그 냄새만 맡아도 하루의 피로가 싹 녹는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는 인심 좋은 사장님과 묵묵히 일손을 돕는 아드님이 계셨어요. 제가 그 식당 단골이 된 건 음식 맛도 맛있지만 따뜻한 분위기 때문이었습니다. 혼자 밥 먹는 처녀가 안쓰러우셨는지 사장님은 늘 그릇이 넘치도록 밥을 꾹꾹 담아주셨어요. 반찬도 어찌나 정갈한지 멸치볶음 하나도 허투루 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가씨 왔어? 오늘도 야근했나 보네. 세상에 얼굴이 반쪽이 다 됐어? 그나저나 아가씨 혹시 고등어 조림 좋아해? 네, 저 고등어 엄청 좋아해요. 아이고 다행이다. 오늘 시장에 갔는데 고등어가 하도 실하길래 좀 졸여봤거든. 근데 요새 젊은 아가씨들은 비린내 난다고 잘 안 먹더라고. 어머, 아니에요. 저는 없어서 못 먹는걸요. 잘 됐네. 그럼 내가 넉넉히 담아줄게. 무가 푹 익어서 아주 달 거야. 계란말이도 금방 해서 따뜻하니까 천천히 든든하게 먹고 가요.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사는 거야. 알지? 사장님은 밥을 든든히 먹어야 어디 가서 서러운 일을 안 당하는 법이라며 늘 갓 지은 밥을 내주셨습니다. 따스한 사장님의 말에 코끝이 찡해질 때가 많았어요. 타지에서 이렇게 내 밥을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저 한없이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식당에 들르다 보니 묵묵히 서빙을 하던 아드님도 자연스레 눈에 들어왔어요. 어찌나 말수가 적은지 제가 그렇게 자주 가도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외에는 입을 떼는 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참 듬직했어요. 쌀가마니 같은 무거운 짐도 번쩍번쩍 들어서 나르고 사장님이 무릎이 아파서 찡그리시면 어느새 달려와 주방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효자였죠. 제게도 그랬습니다. 제가 앉으려는 의자가 좀 삐걱거린다 싶으면 말없이 다가와 튼튼한 의자로 쓱 바꿔주고 제가 물병 뚜껑을 못 따서 끙끙대면 지나가면서 툭 따주고는 했어요. 무심한 듯 하면서도 세심하게 챙겨주는 그 모습이 참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식당에서 나가려는데 갑자기 예보에 없던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천둥 번개에 비바람까지 몰아치니 밖으로 나갈 엄두가 안 나더군요. 마침 비상용으로 챙겨 다니는 우산도
회사에 두고 온 상황이었습니다. 편의점까지 뛰어갈 엄두가 안 나서 식당 처마 밑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등 뒤에서 낯이 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이거 쓰고 가세요. 뒤를 돌아보니 그 무뚝뚝한 아드님이 큼지막한 검은색 장우산을 쓱 내밀더군요. 본인이 쓰려고 챙겨둔 것 같았습니다. 쓰시려던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가져가도 상관없어요. 저는 금방 뛰어갔다 오면 되니까. 그래도 감기 걸리면 어쩌려고요. 전 감기 잘 안 걸립니다. 내일 밥 먹으러 올 때 주세요. 그러고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우산을 건넸어요. 얼결에 받아드니 자신은 가게 구석에 있던 빈 박스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빗속으로 달려가 버리더군요. 빗줄기 사이로 멀어지는 그 넓은 등을 보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콩닥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다음 날 우산을 돌려주러 갔더니 사장님이 웃으며 반겨주셨어요. 우산 가져왔어? 글쎄 어제 아들놈이 비에 쫄딱 젖어서 생짓거리 돼서 들어왔지 뭐야. 감기 들까봐 내가 꿀물 타주면서 너 우산 없냐고 타박했더니 아가씨 빌려줬다고 하더라고. 비 맞으면 안 된다고, 감기 걸리면 큰일 난다고. 아이고, 곰 같은 놈이 웬일인가 싶어서 내가 아주 놀랐다니까. 걔가 원래 남한테 곁을 잘 안 주는 애거든. 어머님의 그 말씀 덕분이었을까요? 그날 이후 우리는 밥집 직원과 단골 손님에서 수줍은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남편은 투박하지만 진국인 사람이었어요. 화려한 이벤트는 없었지만 제가 야근하는 날이면 식당 마감하고 회사 앞 전봇대 아래서 하염없이 저를 기다려줬죠. 데이트라고 해봤자 같이 새벽 시장 가서 장 보는 게 전부였지만 저는 그 소박함이 참 좋았습니다.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남편 모습이 그렇게 멋있을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2년 연애 끝에 우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가장 좋아한 건 바로 사장님, 아니 어머님이었어요. 네가 우리 며느리가 된다니 나는 지금도 꿈만 같다. 너처럼 야무지고 귀한 아가씨가 뭐가 아쉬워서 우리 아들놈한테 시집오나 싶고 그래서 참 고마우면서도 또 한편으론 애미로서 내가 너무 미안하구나. 미안하다뇨. 저 어머님 밥 먹고 서울살이 버텼는걸요. 저 어머님 딸하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예요. 제 싹싹한 말에 어머님은 눈시울을 붉히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들처럼 뻔듯한 집 한 채라도 해줘야 하는데 내가 가진 거라곤 이 기름때 묻은 낡은 가게뿐이라 면목이 없다. 이거라도 너희한테 물려줄 테니까 이걸 미천 삼아서 둘이 오순도순 잘 살아볼 수 있겠니? 그럼요, 어머님. 집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신혼인데 작게 시작해서 차츰 넓혀가는 재미도 있어야죠. 어머님을 안심시켜 드리려고 큰 소리 쳤지만 사실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모아둔 돈을 다 합쳐도 서울에서 번듯한 전셋집 하나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으니까요. 저는 남편과 상의한 끝에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차피 좁은 집에서 시작할 살림이라면 차라리 그 돈을 이 식당에 투자하기로요. 집보다는 우리 밥줄이자 미래인 가게를 먼저 키우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신혼집 대신 일터를 택한 제 뜻밖의 결정에 남편은 미안해하면서도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나야 당연히 좋지. 근데 그래도 괜찮겠어? 응, 집이야 부지런히 돈 모아서 차츰 넓혀가면 되니까. 지금은 식당에 투자하자. 저와 남편은 그렇게 오래된 식당을 고치는 데 돈을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머님께도 이 사실을 알렸어요. 어머님, 이번 기회에 입식 테이블로 싹 바꾸고 주방도 어머님 일하시기 편하게 고쳐요. 어머님 무릎도 안 좋으신데 하루 종일 쭈그려 앉아서 일하시면 너무 힘들잖아요. 제 말에 어머님은 깜짝 놀라셨어요. 그러더니 제 손을 잡고는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신혼집 구할 돈으로 가게를 고치자고 하니
그 마음이 얼마나 예쁘고 또 미안하셨겠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신혼집을 포기하고 제가 자취하던 단칸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가게는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어요. 저와 남편의 젊은 감각으로 깔끔하게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낡은 간판도 새로 달았죠. 여기에 어머님의 손맛이 더해지자 가게는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점심시간이면 근처 회사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저녁에는 회식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죠. 남편은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웍을 돌리고 저는 홀에서 손님을 맡고 어머님은 카운터를 보시며 셋이서 정신없이 하지만 신명나게 일했습니다. 몸은 고돼도 통장에 돈이 쌓이는 재미에 피곤한 줄도 몰랐어요. 그렇게 몇 년을 쉼없이 달렸습니다. 셋이서 악착같이 모으니 통장에 돈이 제법 모였어요. 그 사이 토끼 같은 딸아이도 태어났죠. 생활이 안정되니 문득 어머님의 구분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생 뜨거운 불판 앞에 서 계시느라 화상을 입고 거칠어진 어머님의 팔뚝도요. 남들 다 가는 여행 한번 못 가보시고 오로지 자식 뒷바라지만 한 어머님의 인생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상의한 끝에 어머님을 강제로 은퇴시켜드리게 되었어요. 어머님, 이제 가게 나오지 마세요. 주방은 그이가 책임지고 있으니 걱정 마시고요. 그동안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제 남들처럼 꽃구경도 가시고 맛있는 것도 사드세요. 저희가 매달 생활비 두둑하게 챙겨드릴게요. 아이고, 얘도 참. 늙은이가 집에 가만히 있으면 뭐하니? 가게 나와서 팔아도 좀 다듬어야지. 안 돼요. 이제 즐기셔야죠. 저희도 효도 좀 하게 해주세요. 친구분들하고 좋은 곳도 다니시고요. 어머님은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저와 남편이 밀어붙이자 마지못해 수락하셨어요. 그래, 너희들이 정 그렇다니 나도 인생 좀 즐겨봐야겠구나. 설악산 단풍이 그렇게 예쁘다던데 한번 가보고 싶긴 했다. 저는 어머님께 관광버스 여행을 추천해드렸어요. 별도로 준비할 것 없이 몸만 가면 되니까요. 마침 주변 시장 아주버님들도 다니신다고 하니 안성맞춤이었습니다. 다행히 어머님도 몇 번 가시더니 좋아하셨어요. 그 후로는 철마다 여기저기 놀러 다니셨습니다. 봄에는 쌍계사 십리 벚꽃길로 꽃비를 맞으러 가셨고, 가을에는 내장산 단풍 앞에서 활짝 웃는 사진을 보내오셨죠. 얘야, 여기 게장이 참 맛있다. 다음에 너희랑도 같이 오고 싶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행지 특산물로 택배를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 어머님을 볼 때마다 저와 남편은 진작 보내드릴 걸 하며 후회했어요. 여보, 어머님 사진 좀 봐. 얼굴이 꽃보다 더 활짝 피셨어. 평생 주방 불 앞에서 땀만 흘리셨는데. 그러게, 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웃음이 많은 분인 줄 몰랐어. 당신 덕분에 어머니가 말년에 호강하신다. 우리 더 열심히 벌어서 다음엔 더 좋은 데로 보내드리자. 그동안 가게는 여전히 잘 됐고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어머님은 건강하게 노후를 즐기고 계셨죠. 그렇게 세상 부러울 것 없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참 얄궂죠. 영원할 것만 같던 봄날이 그렇게 순식간에 끝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우리가 가게를 확장하고 딱 1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2020년 1월 뉴스에서 심상치 않은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중국 우한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이 집단 발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곧 국내에도 첫 확진자가 나왔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죠. 처음엔 그저 스쳐 지나가는 감기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메르스 때처럼 잠깐 조심하면 되겠지. 날 따뜻해지면 금방 사라지겠지 했어요. 안타깝게도 저희의 막연한 기대가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기 때문이죠.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인근 회사들은 일제히 재택근무에 돌입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넥타이 부대로 발 디딜 틈 없던 거리가
하루아침에 유령 도시처럼 텅 비어버렸죠. 빗발치던 예약 취소 전화마저 끊기자 가게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낯선 지침까지 내려왔습니다. 저녁 9시가 되면 강제로 문을 닫아야 했고 5명 이상은 모여서 밥도 먹을 수 없게 되었죠. 회식과 직장인, 점심 장사가 주력인 우리 가게에는 그야말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왁자지껄하던 단체 손님은 자취를 감췄고 매출은 순식간에 반토막을 넘어 3분의 1 토막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예고도 없이 찾아온 불청객은 우리 가족의 평범하고 행복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여보, 오늘 점심에 새 테이블밖에 못 받았어. 이번 달 월세는 어떡하지? 직원들 월급 주고 나면 우리 생활비도 안 남을 것 같아. 제 말에 남편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는 전염병이 시작되고 몇 달 만에 직원들을 모두 내보냈습니다. 손님도 직원도 없는 텅 빈 홀에서 부부가 멍하니 앉아 벽시계만 보는 시간이 늘어갔어요. 싱싱했던 야채들이 냉장고 속에서 시들어가는 걸 보며 제 속도 함께 썩어 들어갔습니다. 오늘 점심 매출이 겨우 5만 원이야. 재료비는커녕 전기세도 안 나오겠어. 냉장고에 있는 식자재들은 다 어쩌지? 가게 문을 열어둘수록 오히려 손해인 상황이 닥쳐왔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임대료,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비는 그대로인데 들어오는 돈은 말라버린 우물처럼 바닥을 드러냈으니까요. 하지만 여행 다니는 어머님께 차마 이 사정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이제 겨우 숨 좀 돌리시는데 괜한 걱정을 끼쳐드리기 싫었어요. 그 사이 주변 식당들은 하나둘 임대문의 종이를 붙이고 폐업 절차를 밟았습니다. 어제까지 인사를 나누던 옆집 사장님이 밤사이 가게를 비우고 떠나는 모습이 남일 같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넌지시 말을 꺼내더군요. 여보, 우리도 당분간 가게를 좀 쉬어야 할까? 이대로는 버티기 힘들 것 같은데 대출 이자 내기도 벅차잖아. 남편의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라고 왜 그런 생각을 안 해봤겠어요. 당장이라도 셔터를 내리고 도망치고 싶었죠. 하지만 가게 한 구석에 걸려있는 어머님의 활짝 웃는 사진과 어머님이 30년 넘게 닦아온 낡은 테이블들을 보면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 식당은 어머님의 청춘이자 인생 그 자체였으니까요. 당신 몸이 부서져라 이래서 지켜온 터전이었습니다. 저에게 물려주신 소중한 유산을 우리가 조금 힘들다고 덜컥 닫아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여행에서 돌아오셨을 때 굳게 닫힌 가게 문을 보시면 얼마나 상심하실까. 그 생각을 하면 차마 가게 문을 닫자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우리는 살 길을 찾기 위해 자존심을 내려놓고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음식은 갓 나왔을 때 먹어야 한다며 홀장사만 고집하던 우리 가게에 오토바이들이 드나들기 시작했죠. 하지만 배달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였습니다. 아니, 전쟁터나 다름없었죠. 높은 플랫폼 수수료에 배달 대행료, 포장용기 값까지 떼고 나면 10,000원짜리 찌개 하나 팔아도 손에 쥐는 건 고작 1,000원, 2,000원 남짓이더군요. 새벽부터 육수를 끓이고 밤늦게까지 포장을 해도 남는 게 없는 헛장사였습니다. 통장은 여전히 마이너스였죠. 여보, 안 되겠다. 배달 대행료라도 아껴야지. 한 건에 3, 4천 원인데 그거라도 내가 뛰면 하루에 몇만 원은 아낄 수 있어. 내가 직접 다녀올게. 남편은 배달료라도 아껴보겠다며 중고장터에서 낡은 스쿠터 한 대를 구해왔습니다. 한 번도 오토바이를 타본 적 없는 사람이 덜덜거리는 스쿠터 뒤에 철가방을 싣고 나가는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비라도 오는 날이면 헬멧 틈으로 빗물이 줄줄 흐른 채 덜덜 떨며 들어오는 남편의 언 손을 잡고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여보, 우리 그냥 그만하자. 당신 이러다 다치면 어떡해. 돈이고 뭐고 당신 몸이 먼저지. 아니야, 괜찮아.
어머니가 물려주신 가게잖아. 그리고 어머니 지금 편하게 여행 다니시는데 우리가 가게 말아먹었다고 하면 얼마나 놀라시겠어. 이 시기만 잘 넘기면 다시 예전처럼 손님들이 올 거야. 조금만 더 힘내자. 그렇게 서로를 부둥켜 안고 다독였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결국 적금을 깨고 아이 앞으로 들어둔 보험까지 해지해서 가게 월세를 메꿨어요. 나중에는 제 결혼 폐물까지 금은방에 내다 팔아야 했죠. 하지만 이런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않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님께 보내드리는 생활비와 선의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잘 지내니? 여기는 남해인데 바다가 아주 장관이다. 멸치 쌈밥이 아주 맛있어. 너희는 별일 없지? 뉴스 보니까 서울은 아주 난리라던데 가게는 괜찮고? 어머님 전화가 오면 저는 목을 가다듬고 거울을 보며 억지로 입꼬리를 올린 뒤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에 힘든 티가 날까봐 애써 더 밝게 말했죠. 어머, 남해 가셨어요? 저희는 뭐 끄떡 없어요. 요즘 배달 주문이 많아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요. 살찔 틈도 없다니까요. 저희 걱정 마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오세요. 아이고, 다행이다, 다행이야. 역시 우리 며느리 손맛이 좋아서 손님이 끊이질 않는 모양이구나.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괜히 걱정했네. 그럼 수고해라. 전화를 끊고 나면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의자에 털썩 주저앉고는 했습니다. 어머님께는 우리가 겪는 고통을 단 1%라도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평생 고생만 하신 분이 이제 겨우 마음 놓고 여행 다니시는데 그 평화로운 노후를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힘들다는 걸 알면 당장 달려오셔서 앞치마부터 두르실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어머님 생활비는 단 하루도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보내드렸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자 자식된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어요. 배달을 나간 남편이 한참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겨우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한쪽 다리를 질질 끌고 오는 게 아니겠어요? 놀라서 바지를 걷어보니 발목이 퉁퉁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여보, 다리가 왜 이래? 무슨 일이야? 빗길에 좀 미끄러졌어. 다행히 오토바이는 안 상했어. 지금 오토바이가 문제야? 당신 발이 이 꼴이 됐는데. 속상해서 버럭 화를 내자 남편이 머쓱하게 웃어 보였어요. 그래도 움직이는 거 보니 뼈에는 이상이 없는 것 같아.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 의사도 아니면서. 얼른 병원 가봐. 아직 배달이 한 건 남았어. 그거 마저 하고 다녀올게. 그러면서 일어나는 남편을 보니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행히 남편 말대로 뼈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며칠은 다리를 절고 다녀야 했어요. 그런 일까지 터지니 제 속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가게는 적자에 남편은 다치고 빚 독촉장까지 날아오니 더는 버틸 힘이 없었죠. 그런데 야속하게도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나다. 이번에 내가 설악산 단풍 구경을 좀 가려고 하는데 산이라서 한 일주일 정도 연락이 잘 안 될 수도 있다. 거기 공기가 그렇게 맑다더라. 걱정하지 말고 장사 잘하고 있어라.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식들은 빚더미에 앉아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데 아들 다리가 퉁퉁 부은 줄도 모르고 태평하게 단풍놀이라뇨. 어머님이 밉다기보다는 효도 한답시고 시작한 거짓말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 처지가 너무 비참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어머님, 저희 죽겠어요 하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혀를 꽉 깨물며 터져나오는 울음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네, 어머님, 조심히 다녀오세요. 산 험하니까 넘어지지 마시고요. 날 추우니까 옷 따뜻하게 입으세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통화를 마치고 남편과 저는 적막한 가게에 마주 앉아 깡소주를 들이키며 펑펑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이번 달까지만 하고 접자. 더는 못 버티겠다. 어머니한테는 내가 잘 말할게. 일단 우리가 살아야지. 그렇게 슬픈 다짐을 한 다음 날 남편과 함께 부동산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워낙 폐업하는 가게들이 많다 보니 어느 부동산을 가든 반응이 싸늘했습니다. 사장님, 권리금 받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마세요. 지금 무권리로 내놔도 안 나가는 가게가 수두룩해요. 그냥 보증금이라도 건지면 다행이라니까요. 빈손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걱정에 정신이 팔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지냈죠. 그러다 어머님이 설악산으로 떠난 지 엿새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멍하니 가게를 지키고 있는데 대학병원 간호사로 일하는 고등학교 동창에게서 뜬금없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 연락도 잘 안 하던 친구라 의아해하며 전화를 받았죠. 은주야, 너희 시어머니 지금 거기 계시니? 갑자기 전화를 걸어와서는 다짜고짜 어머님에 대해 물으니 저로서는 얼떨떨할 수밖에 없었죠. 어? 아니, 단풍 구경 가신다고 설악산 가셨는데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야, 너네 시어머니 지금 우리 병원에 계셔. 그 말을 듣는데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자세를 바로 하고 다급히 물었습니다. 병원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어디 다치셨어? 설마 산에서 구르신 거야? 아니, 지금 길게 말할 시간 없어. 내가 바로 영상통화 걸 테니까 놀라지 말고 잘 봐. 너 이거 모르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것 같아서 내가 규정 어기고 전화한 거야.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설악산에 계시다던 어머님이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계시다니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하얗게 질린 제 얼굴을 보고 남편이 놀라서 다가왔어요. 어머님이 지금 친구가 일하는 대학병원에 계신데, 뭐? 그 순간 친구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그 짧은 순간이 저에게는 마치 억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화면이 심하게 흔들거리더니 곧 병원의 복도가 비춰졌습니다. 일반 병실과는 공기부터 달랐어요. 출입 금지, 감염 주의라는 섬뜩한 경고 문구가 붙은 두꺼운 철문 앞에서 누군가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얀색 방호복을 뒤집어 쓰고 눈에는 물안경 같은 답답한 고글을 낀 채 자기 몸집만한 무거운 의료 폐기물 박스를 끙끙거리며 나르고 있었습니다. 방호복 때문에 누군지 얼굴조차 알아볼 수 없었지만 저와 남편은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한쪽으로 살짝 기울어진 저 걸음걸이는 바로 저희 어머님이었습니다. 화면 속 어머님은 힘에 부치는지 잠시 차가운 병원 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셨습니다. 그러더니 김이 잔뜩 서린 고글과 마스크를 잠시 벗어내렸어요. 그 순간 남편은 어머니! 하고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 역시 입을 틀어막은 채 오열하고 말았어요. 마스크를 벗은 어머님의 얼굴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머리카락은 땀에 젖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양 볼과 콧등은 하루 종일 쓴 고글과 마스크 자국으로 짓눌려 있었습니다. 입술은 물 한 모금 못 마셨는지 바짝 말라서 하얗게 부르터 있었어요. 맞지? 너네 시어머니? 너네 식당에서 밥 먹은 게 몇 년 전이지만 내가 확실히 알아봤어. 내가 아까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혹시나 해서 알아봤더니 벌써 일주일째 여기서 숙식하면서 일하고 계신데, 야, 여기가 어디야? 격리병동이야. 젊은 사람들도 무섭고 힘들다고 도망가는 이 험한 곳에서 저 연세에 방호복 입고 일하시는 게 말이 되니? 친구의 말을 듣는 순간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왔습니다. 겨우 정신을 부여잡고 친구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한 뒤 전화를 끊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그 길로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야속하게도
어머님이 계시는 곳은 면회가 철저히 금지된 통제구역이었어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병원 로비 구석에서 발만 동동 구르며 어머님이 나오시기를 하염없이 기다렸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교대 시간이 되었는지 허름한 겉옷으로 갈아입은 어머님이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며 나오셨습니다. 몸에서는 독한 소독약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그러다 저와 남편을 발견하시고는 놀란 토끼 눈이 되시더군요. 아니, 너희가 여기를 어떻게... 어머님은 저희를 보고는 놀라서 다가오셨어요. 남편은 그런 어머님을 와락 껴안고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왜 여기서 이러고 계세요? 설악산 가신다면서요. 편하게 여행하신다면서요. 왜 여기서 이런 고생을 하고 계세요? 네? 저 역시 어머님의 거친 손을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머님의 손은 독한 소독약과 고무장갑 때문에 습진이 생겨 붉게 갈라져 있었어요. 어머님은 우는 저희를 달래셨습니다. 아이고, 다 큰 녀석들이 남사스럽게. 이리 와라. 저기 앉아서 얘기 좀 하자, 응? 우리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병원 밖 한적한 벤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가까이서 뵈니 어머님의 상태는 생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몸에서는 코를 찌르는 독한 락스 냄새가 진동을 했고 방호복 속에 갇혀있던 얼굴은 땀띠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남편은 어머님의 붉게 갈라진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대고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설악산 단풍 구경 가신다는 분이 도대체 왜 여기 계시냐고, 편하게 여행 다니셔야 할 분이 왜 사서 이런 고생을 하고 계시냐고 말이죠. 어머님은 한참 동안이나 아들의 눈을 피하며 입을 떼지 못하셨습니다. 그저 부르튼 입술만 달짝이실 뿐이었죠. 그러다 깊은 한숨과 함께 털어놓으신 이야기는 우리 부부의 가슴을 쿵 하고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지난 5년 동안 어머님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노년을 즐기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어머님은 식당을 그만두신 후부터 다양한 일감을 찾아 전국을 떠돌아다녔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일만 하던 사람이라 그런지 가만히 놀고 먹는 게 가시방석 같더라. 너희가 뼈 빠지게 일해서 주는 생활비를 받아서 쓰는 것도 미안하고. 하지만 저와 남편에게는 일을 한다고 말할 수 없으니 식당을 하면서 알게 된 거래처 사장님들로부터 아름아름 일감을 구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요즘 쉰다고 어디 일손 급하게 필요한 것 없냐고 했더니 이런저런 일감을 물어다 주더라. 지방도 상관없다는 어머님 말씀에 산지 사정을 잘 아는 도매상들이 알짜배기 일자리를 연결해 줬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 현장 반장들이 어머니의 일솜씨에 반해 먼저 연락을 해왔다고 해요. 다음 달에 저쪽 전라도 가서 배추 작업할 건데요. 여사님, 같이 가시죠. 일당 2만 원씩 더 드릴게요. 그렇게 어머님은 제철 따라 일손이 가장 급하고 일당을 많이 주는 곳을 찾아서 전국을 누비셨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간 어머님이 보내오신 여행 사진은 다 어떻게 된 건가 싶었거든요. 그럼 봄에 남해 가서 벚꽃 구경하신 건요? 꽃비 맞으셨다면서요? 그때가 남해 마늘종 뽑는 철이다. 하루 종일 쭈그려 앉아서 마늘종 뽑으면 허리가 끊어지게 아프긴 해도 일당을 두둑히 쳐줬거든. 벚꽃은 일하러 가는 트럭 뒤에서 질리게 봤지. 여름에 강원도에 피서 가신 건요? 강원도 고랭지 배추밭에 갔었지. 한여름 땡볕이라 젊은 사람들도 픽픽 쓰러져서 다 도망가는 일인데 나는 더위를 잘 안 타졌니? 평생 뜨거운 불 앞에 있었으니 그 정도 더위는 아무것도 아니지. 거기서 배추 나르고 옥수수도 좀 땄다. 그럼 가을이랑 겨울에는요? 굴 드신다고 남쪽으로 내려가셨잖아요. 가을에는 서산 가서 생강 캐고 겨울에는 통영 가서 굴 깠지. 바닷바람 맞으면서 일하는 게 좀 고되긴 해도 그게 돈벌이는 제일 쏠쏠해. 기술자라고 돈을 더 주거든.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님이 보내주셨던 그 예쁜 풍경 사진들은 트럭 짐칸에서 혹은 밭두렁에서 믹스커피 한 잔 마시며 급하게 찍은 사진들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억척스럽게 전국을 돌며 일을 하신 걸 저희 부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왜 하필 이 위험한 병원에 오신 거예요? 남들은 무서워서 다 피하는 곳인데 어머니 연세에 감염이라도 되면 어쩌시려고요? 어머님은 남편의 말에 머뭇거리셨습니다. 그러다 겨우 입을 떼셨어요. 너희 가게 힘들지? 어머님의 그 한마디에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손님이 끊긴 가게에서 아들이 배달을 하며 고생하는 것도, 며느리가 빚에 시달려 말라가는 것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전화할 때마다 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더라. 그래서 마음이 급해졌다. 당장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데 겨울이라 농사일은 없고, 인력사무소에 가서 물어봤지. 지금 제일 돈 많이 주는 데가 어디냐고. 어디든 좋으니까 일당이 제일 센 데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어머님은 오직 자식들을 위해 제발로 이 지옥 같은 격리병동을 찾아오신 겁니다. 감염 위험 때문에 다들 기피하는 곳이라 청소나 폐기물 처리 같은 험한 일을 하면 일당을 세네 배나 더 준다는 소리를 듣고선 말이죠. 그 처절한 진심 앞에 저와 남편은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품 안 깊숙한 곳에서 부스럭거리며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혹여나 고된 노동에 땀이라도 스며들까봐 비닐로 몇 번이고 꽁꽁 싸맨 낡은 통장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손때가 묻어 너덜너덜해진 그 통장을 제 손에 가만히 쥐어주셨습니다. 이거 받아라. 그동안 내가 번 돈이랑 너희가 매달 보내준 생활비다. 한 푼도 안 쓰고 여기 다 넣어놨다.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레 통장을 펼친 순간 저는 찍혀있는 숫자를 보고 숨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어머님이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 칼바람 부는 바닷가에서 그리고 이 위험천만한 병동에서 당신의 몸을 갈아 넣어 모으신 돈은 상상조차 못할 큰 금액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곳에는 저희가 빚까지 내가며 매달 보내드린 생활비와 용돈까지 고스란히 들어있었어요. 통장의 입금 자명을 보고 있자니 눈시울이 시큰해졌습니다. 마늘, 배추, 굴, 병원, 어머님의 고된 노동의 흔적이, 어머님의 인생이 그곳에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건 돈이 아니라 어머니의 피와 살이었어요. 어머님, 이걸 어떻게 저희가 써요? 어머님이 어떻게 버신 돈인데요? 통장을 가슴에 품고 오열하는 저를 어머님은 거친 손으로 따뜻하게 다독여 주셨습니다. 방금까지 소독약을 뒤집어 썼던 어머님의 품에서 여전히 구수한 밥 냄새와 엄마 냄새가 나는 것만 같았어요. 어머님은 제 등을 토닥이며 평생 잊지 못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가, 울지 마라. 이 돈은 내가 너희들 주려고 즐겁게 번 돈이야. 그리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질 땐 말이다. 우산 쓰고 뛴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럴 땐 잠시 처마 밑에 서서 비를 피했다 가는 게 지혜란다. 무리해서 빗속을 걷다간 감기 들고 병나. 어머니, 이 돈으로 일단 급한 불부터 꺼라. 그리고 가게 문 닫고 잠시 쉬어. 그렇게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리자. 그래야 해가 떴을 때 다시 웃으면서 걷지.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할 게 뭐 있어. 너네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 비 오는 게 어떻게 너네 잘못이냐. 너무 마음 쓰지 마라. 알았지? 남편은 어머님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저 역시 통장이 젖도록 눈물을 쏟았어요. 그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의 뼈와 살, 그리고 당신의 수명을 깎아서 만든 우리 가족을 위한 생명줄이었어요. 그날 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과 저는 굳은 다짐을 했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하기로요.
지금의 무모한 버티기는 용기가 아니라 아집이었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어머님께서 마련해 주신 든든한 처마 밑으로 들어가 잠시 숨을 고르기로 했습니다. 그건 패배가 아니었어요. 더 높이 날아오르기 위해 어머님께서 마련해 주신 쉼표이자 기회였습니다. 어머님께서 주신 돈으로 남편과 저는 빚부터 정리했습니다.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고 몇 달째 밀린 가게 월세를 정산했어요. 거래처 외상값도 모두 갚았습니다. 목돈이 순식간에 나갔지만 마음만은 가벼웠어요. 남편 역시 홀가분한 얼굴이었습니다. 가게는 잠시 닫기로 했습니다. 더 맛있는 밥상을 위해 잠시 쉬어갑니다. 라는 안내문을 걸어 붙였어요. 폐업이 아니었습니다. 더 높이, 더 멀리 뛰기 위한 멈춤이었죠. 쉬는 동안 어머님은 틈틈이 저희 집으로 오셔서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먹어야 힘을 내지. 사람이 밥심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동안 마음고생하느라 속이 다 상했을 테니 엄마 밥 먹고 기운 차려라. 어머님은 호박잎을 쪄서 강된장을 끓여주시고 곰삭은 묵은지로 김치찜을 해주셨습니다. 투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어머님의 밥상 앞에서 남편과 저는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앙상하게 말랐던 몸과 마음에 다시 살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몸을 추스르자 다시 일어설 용기가 생기더군요. 우리는 맹렬하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세상이 바뀌어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바뀌어야 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귀한 돈을 허투루 쓸 수 없었어요. 남편은 쌀에 미쳐 살았습니다. 밥집은 밥이 맛있어야 한다면서 전국의 유명한 쌀은 다 사다 날랐습니다. 물에 불리는 시간, 뜸들이는 시간, 물의 양을 조금씩 달리하며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밥을 지어댔습니다. 온 집안에 구수한 밥 냄새가 진동을 했죠. 그 사이 저는 밥맛을 돋워줄 반찬과 양념을 개발하는 일에 매달렸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건강을 생각해서 너무 짜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잖아요. 그래서 설탕 대신 배와 양파를 갈아 넣어 은근한 단맛을 내보고 각종 약재를 배합해 짜지 않으면서도 깊은 감칠맛이 도는 저염 맛간장을 연구했습니다. 하루 종일 간장을 끓이고 식히기를 반복하며 혀끝이 아릴 정도로 간을 보며 밤을 새우기 일쑤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짐 정리하시는 걸 돕다가 낡은 가방 구석에서 수첩 하나를 발견했어요. 시장 판촉물로 흔히 주는 겉표지가 다 닳고 스프링이 튀어나온 꼬질꼬질한 수첩이었죠. 호기심에 무심코 펼쳐본 저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여보, 이리 좀 와봐. 이것 좀 봐. 제 말에 남편이 얼른 다가왔어요. 남편 역시 그 수첩을 보고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수첩에는 어머님이 지난 5년간 전국을 돌면서 온갖 일을 하셨던 기록이 빼곡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땀과 흙투성이 손으로 잡으셨는지 종이마다 얼룩이 져 있었죠. 그런데 그곳엔 단순히 일당과 날짜만 적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10월 강원도 배추밭은 김씨 아저씨네 배추가 달고 아삭함. 11월 통영 굴 작업장은 박여사네가 제일. 여기 굴이 실하고 비린내도 안 남. 꼭 여기서 주문할 것. 봄 남해 마늘밭. 마늘이 매운맛보다 단맛이 강함. 장아찌 담그면 최고. 이런 기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고된 노동의 현장에서도 평생 요리사였던 본능을 잊지 않으셨던 겁니다. 다양한 식재료를 접하면서 이걸 어떻게 요리해야 최고의 맛이 날지, 무엇과 곁들여야 궁합이 맞을지 꼼꼼하게 기록해 두셨던 겁니다. 그 수첩은 단순한 메모장이 아니었어요. 어머님이 발로 뛰면서 완성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최고의 보물지도였습니다. 이거다 여보, 이거야. 어머니가 찾아내신 최고의 재료들로 밥을 짓자. 전국 산지에서 가장 좋은 재료만 골라서 적으신 거잖아. 이게 우리의 무기가 될 거야.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아이템이 정해졌습니다. 이름하여 제철 건강 솥밥.
어머님이 몸소 체험하고 검증한 전국의 산지에서 구한 재료로 남편이 수천 번의 실패 끝에 완성한 최고의 밥맛을 내는 솥밥 전문점이었죠. 본격적으로 가게 문을 열기 전에 우리는 어머님을 모시고 시식회를 열었습니다. 수첩에 적힌 대로 남의 마늘종을 넣어 밥을 짓고 어머니 비법대로 달래간장을 만들어서 떨리는 마음으로 상을 차려냈죠. 남편과 저는 마치 숙제 검사를 받는 초등학생처럼 두 손을 모으고 어머님의 숟가락만 바라봤습니다. 한 숟가락 크게 떠서 드신 어머님이 눈을 지그시 감고 오물오물 맛을 음미하시는데 그 3초가 3년처럼 길게 느껴지더군요. 꿀꺽 목 넘기는 소리가 들리고 어머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밥 물은 기가 막히게 잡았네. 밥알이 아주 탱글탱글해. 근데 양념장이 2% 부족하다. 네? 수첩에 적힌 비율대로 똑같이 했는데요. 레시피는 맞는데 손맛이 안 들어갔잖아. 간장에 매실청을 한 숟가락 더 넣고 참기름은 먹기 직전에 둘러야 향이 안 날아가는 거야. 그러더니 어머님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주방으로 들어가서 순식간에 양념장을 다시 만져주셨습니다. 다시 비벼 먹어보니 아까랑은 차원이 다른 깊은 맛이 났어요. 그제야 어머님이 활짝 웃으며 합격 목걸이를 걸어주듯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됐다. 이 맛이면 손님들도 집밥 먹는 것 같다고 좋아하실 거야. 고생했다. 우리 아들 며느리. 그날 우리가 함께 먹은 솥밥 한 그릇은 단순한 밥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의 30년 노하우와 우리 부부의 열정이 하나로 합쳐진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합작품이었죠.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자신감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전염병이 잠잠해질 무렵 우리는 다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메뉴는 단촐했어요. 하지만 그 깊이가 달랐습니다. 봄에는 남해의 마늘종과 쭈꾸미를 넣은 향긋한 솥밥, 여름에는 강원도 옥수수와 가지를 듬뿍 넣은 스테이크 가지 솥밥, 가을에는 서산 햇생강과 표고버섯 솥밥, 겨울에는 통영굴을 가득 넣은 영양 굴솥밥을 지어냈죠. 그리고 반찬은 어머님의 수첩에 적힌 비법대로 저염으로 담근 장아찌와 젓갈을 정갈하게 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오랫동안 배달 음식과 자극적인 맛에 지쳐있던 사람들은 속이 편하면서도 깊은 맛이 나는 우리 솥밥에 열광했습니다. 갓 지은 밥 냄새에 홀리듯 들어온 손님들은 밥 한 톨 남기지 않고 싹싹 그릇을 비웠습니다. 이 집은 밥이 보약이야. 친정엄마가 해주던 밥 같아요. 먹고 나면 속이 너무 편해요. 어머님께서 뚫어놓은 산지에서 직접 재료를 받으니 유통 마진을 없앨 수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원가는 낮추면서 퀄리티는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었죠. 이게 바로 어머님의 지혜였습니다. 입소문은 무섭게 퍼졌고 점심시간에는 예약 없이 먹을 수 없는 동네 명물이 되었습니다. 예전보다 매출이 2배, 아니 3배 넘게 뛰었어요. 와이고 세상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네. 꼬질꼬질한 수첩에 적어놓은 게 이렇게 도움이 될 줄 누가 알았겠니? 너희들 참 용하다 용해. 내 아들 며느리가 최고다. 무슨 말씀이세요? 다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어머님 아니었으면 저흰 아직도 빚더미에 앉아있을 거예요. 어머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셨어요. 변화는 하나 더 있습니다. 저와 남편은 예전처럼 무식하게 일만 하지 않습니다. 브레이크 타임은 철저히 지키고 주말에는 하루 쉬어갑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라는 걸, 그리고 쉴 때는 쉬어가야 한다는 걸 어머님을 통해 배웠으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지난달에 어머님께 아주 특별한 선물을 드렸습니다. 가게 문을 며칠 닫고 다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비행기는 비즈니스석으로 끊었습니다. 처음 비행기를 타는 어머님을 위해 가장 편한 자리로 예약했죠. 호텔도 5성급 오션뷰 룸으로 잡았습니다. 비행기가 하늘로 날아오르고 창밖으로 하얀 구름바다가 펼쳐지자 창문에 얼굴을 대고 밖을 내다보시는 어머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만날 흙바닥만 보고 일하시던 어머님이 처음으로 구름 위를 날아보신 겁니다. 아이고, 구름이 내 발밑에 있네. 내 평생 이런 호강을 다 누려보는구나. 고맙다, 에미야. 어머님, 이제 시작이에요. 그이랑 약속했어요. 어머님 수첩에 적힌 그 지역들, 이제는 놀러 가보기로요. 남해 가서 벚꽃도 제대로 보고, 강원도 가서 시원한 계곡물에 발도 담가봐요. 이제 맛있는 거 드시고 좋은 구경만 하세요. 돈은 저희가 벌게요. 그래, 고맙구나. 제주도 여행은 즐거웠습니다. 어머님은 딸아이 손을 잡고 이곳저곳을 누비면서 소녀처럼 웃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와 남편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저와 남편은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머님의 튼튼한 처마가 되어드리기로 말이죠. 비가 오면 어머님께서 젖지 않게 우산을 씌워드리고 바람이 불면 우리 등으로 막아드리는 든든한 자식들이 되겠다고 말입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예고 없이 쏟아지는 인생의 비를 맞으며 홀로 추위에 떨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그런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어머니 말씀처럼 인생의 폭우는 언젠가 반드시 그칩니다. 비에 젖은 땅은 더 단단하게 굳고 그 자리엔 더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이 피어나죠. 저희 가족에게 찾아온 이 따스한 봄날처럼 말입니다. 저에게 시어머니는 그저 남편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부족한 며느리를 가슴으로 품어주신 제 인생의 은인이십니다. 어머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디선가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세상의 모든 위대한 어머니들에게 이 사연을 바칩니다.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저녁엔 가족들과 따뜻하고 맛있는 밥 한 끼 든든히 챙겨 드세요. 늘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